한테 소개받은 성인입니다. 최신식 시설에 소개해서 참 좋습니다. 생각이 좋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이제 기생충 얘기를 조금 하고요. 주로 이제 책을 읽자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이해해 주시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런 얼굴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기준으로는 이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맨날 못생겼다 놀리고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그냥 재미없게 지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근데 제가 집에서도 정말 희한한 일이지만 아버님이 이남 인생을 주셨는데 당연하겠지만 다 그만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제일 못생겼다고 아버지가 구박을 저를 유난히 많이 하셨어요. 같이 잘못해도 저를 몇 대 더 때리시고 막 그랬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었습니다. 윤희는 누굴 닮았길래 저렇게 생겼을까? 당연히 아버님 닮았죠. 언제 사진관에 한번 아버님 심부름을 갔는데 아버님 조남을 대기도 전에 저를 보자마자 사진을 내줄 정도였는데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약간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별로 꿈도 없었고 약간 뭐랄까 그냥 좀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서 이렇게 여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2년 전의 모습인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면서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 홍보 사진을 찍겠다고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와서 이제 찍었어요. 음악 찍을 것처럼 하는 그냥 100장 찍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이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이거를 앞으로 홍보 사진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항상 제 사진을 이걸로 내밀었는데 사실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저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고 이렇게 파마를 시작해요. 파마.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얼굴에 꾸미는 일은 절대 안 하고 크림도 안 발랐는데 파마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제 딴에는 이게 올해 8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제 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이게 이제 뽀샤까지 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서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얼굴이 참 불쌍해서 서민 교수 검색해봤음. 못생기긴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게 따지고 보면 다 독서 덕분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독서의 기쁨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제 롤모델, 그러니까 또 작은 눈에 성공하신 김재동 라이벌입니다. 언제 한번 둘이 만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집사람이 이제 누가 더 큰가 한번 꼭 알아보라고 의외로 좀 작더라고요.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안 뜬 것 같잖아요. 저는 어쨌든 24년 동안 이제 기생충에 몸담아서 열심히 기생충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기생충은 짭니다. 저에게 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동기분들이 제 동기들은 다 이제 의사의 길을 택했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50이 거의 가까우니까 이제 너무 지겹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갈수록 기생충이 좋아요. 참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기생충을 선택했을 때는 좀 다들 환자 얘기하는데 혼자 기생충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애들이 밥 먹을 때 기생충 얘기하지 말라고 막 구박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웠는데 생각하니까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기생충은 제가 또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기생충은 참 착한 애들이에요. 정말 내면이 착해요. 내면이. 근데 겉모양이 좀 약간 좀 많이 생겼다고 해서 내면마저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 기생충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공부 못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기생충의 모습에서 꼭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느껴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나쁜 애들은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바이러스 같은 애들.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올해 손해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거의 공포에 떨었는데 얘네들이 바이러스. 네, 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좀 나쁜 애들 보면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쁜 애들이고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눈, 코, 입에서 피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에볼라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한번에 기생충은 얼마나 이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기생충의 모습인데, 이 사진이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얘네들이 이제 얘는 길이가 5m쯤 돼요. 5m 되는 애가 이제 이렇게 여기 마음 먹고 이제 여기를 막아버리면 사람이 좀 약간 지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보시면 벽에 쫙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제 기생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숙주에 피해를 주지 말고 계속 숨어 있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의사도 좀 대견하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막 흥분해서 이렇게 개처럼 꺼내고 있습니다. 개처럼 끌려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나가려고 막 버티고 있는 장면이 참 안쓰럽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나오면 이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실제로 이분은 이렇게까지 별로 이렇게 증상이, 아까 이분이라는 게 이 내장 내시경을 하신 분이 이분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뭐 대장암이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내시경을 한 거지 뭐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생충은 정말 착한 애인 거죠. 그리고 이 기생충은 이제 시모토라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중남미 쪽에 물고기한테 많이 감염돼 있어요. 근데 이 기생충도 보시면 이제 뭐 좀 어떻게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생충도 참 착한 내면을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물고기에 기생을 하면 물고기의 혀 근처에 기생하다가 물고기의 혀를 좀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혀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면 이제 얘의 정신가는 그때 발휘되는데 물고기가 이제 한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물고기한테 자기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물고기 혀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물고기 혀 유치에 앉아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혀처럼 움직여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는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정말 얘의 반만 닮으면 우리 세상이 참 얼마나 행복해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러잖아요. 뭐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온몸으로 속죄하는 책임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생충의 내면을 보지 않고 참 있으면 생선을 샀는데 이 기생충이 있으면 막 마트 주인을 고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사람이 먹어도 삼겹살 한 점 먹은 정도 뭐 그 정도로 한국인 느낌이 없어요. 단백질의 한꺼번이 되거든요. 그런 건데 이렇게 이 기생충은 이제 올해 10월달에 천안에서 이제 한 횟집에서 나온 건데 주인 아저씨가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서비스로 이 회를 줬어요. 회를 두툼하게 썰어서 이제 서비스로 줬는데 여기 이제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이 기생충이 기어나온 모습입니다. 이 기생충은 아마 추정컨대 필로멘토라라고 이것도 역시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그냥 뭐 좋은 단백질, 우리 몸을 살찌우게 해주는 그런 좋은 거예요. 감염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도 원래 여기 들어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생충을,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막 이거를 발견한 손님이 여자 손님인데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막 울어요. 주인 불러서 막 고소할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 기생충은 황당하죠. 어쨌든 딱 나와보니까 웬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나와봤더니 이렇게 된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이 기생충의 내면도 참 착한 애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생충은 어떻게 지금까지, 물론 사람에서는 기생충이 많이 줄었지만 이제 기생충 중에서는
머리가 좋은 기생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 연가시라는 기생충인데, 연가시 들어보셨잖아요? 연가시는 이제 그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거기서 낳기 때문에 이 곤충을 좀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게 만들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생충 중에는 이 개구리에 사는데 얘는 그 새한테 가야지 어른이 되고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새한테 좀 더 잘 잡아먹히도록 개구리의 다리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죠? 처음에 이걸 보고 이제 미국에서 호수물이 오염돼서 이렇게 기형 개구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수물은 너무 깨끗하고 개구리 여기 이 뒷다리 근처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달팽이에 이제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이 기생충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달팽이의 촉수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달팽이 애벌레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기생충들은 머리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기생충이 멸종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서 주로 멸종했지만 멸종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경 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기생충은 참고로 환경이 깨끗해야 잘 살아요. 그래야 뭐 중간 숙주 같은 거 잘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생충이 멸종하는 게 저는 책을 안 읽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그 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조들이 쌓아놓은 업적 위에서 다시 출발하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매사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를 이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문명을 만드는 게. 저는 그래서 책이 인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제 점점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분들은 유난히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큰 문화적 업적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제 여기 전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은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션이라는 책을 영화로 안 보고 책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으로 읽으니까 이게 이제 마션이 어떤 대원이 화성에 조난당하는 거예요. 화성에 남아서 이제 혼자 남겨진 채 화성에서 살아가는 얘기가 이제 담겨 있어요. 우리가 탈출하는데 이걸 읽으면 참 깝깝한 게 여기 나오는 그런 이 책은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거를 다 머리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화성에서 달리는 차 이름이 로보예요, 로보. 근데 로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막 깝깝하고 뭐 하나 에어로프니 뭐 우주선이 뭐가 나올 때마다 머리를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상력이 좀 길러지죠. 저는 이제 뭐 길러질 것도 없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대, 20대 같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그냥 이런 로보가 그냥 나와요. 이게 로보다. 그러면 로보구나. 이게 에어로프다. 그러면 에어로프구나. 이렇게 될 뿐, 뭐 머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는 팝콘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이성과 얘기하면서 편안히 볼 수가 있는 반면 책은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보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어쨌든 영화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영화를 본다고 해서 상상력이 막 발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라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룡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그렸었는데 나중에 영화로 이제 나온 걸 딱 보니까 눈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와 멋지다 그랬는데 하지만 더 오래 이제 남아있는 건 책에서 읽은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이 상상력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은 되게 독서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은 헬리코박터를 발견한 베리 마샬 박사입니다. 이 베리 마샬 박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18살, 19살 때 눈이 맞아서 얘를 그냥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막 어선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워낙 좋아해서 막 책만 막 읽다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다가 책이 별로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책을 막 읽다가 그래서 의사가 됐죠.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위 안에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걸 믿진 않았어요. 네가 잘못한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세균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노벨상을 탔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와 암의 관계가 지금은 이제 많이 규명이 됐지만 그 당시는 뭐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는 생각도 못할 텐데 그때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인형 유두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역시 어린 시절을 보면은 거의 책으로 점철돼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제 광우병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광우병이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단백질인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걸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광우병의 그 프리온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붙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 했던 수많은 독서에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일반 사람들의 그 상상을 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뒤늦게 책을 읽어서 제가 일찍부터 책을 읽었으면 참 좋았을 걸. 저는 이제 뒤늦게 이상하게 어릴 때 제가 책을 읽고 아버지가 읽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저는 서른까지 책을 안 읽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읽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책의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건 좀 작년에 나온 건데 요즘은 옛날보다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죠. 책을 사지도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도 않는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진은 광고를 지을 때 제가 나온 거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라 핑계를 대냐면 노동 시간이 우리가 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 시간이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맨날 야근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옛날에는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었는데도 막 없는 시간 쪼개서 책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 하루에 그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이게 2시간 20분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만 양보를 하면, 책에 양보를 하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자투리 시간 우리가 이제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이제 예전에 그냥 책을 또 읽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만 하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사실 일반 사람보다 좀 바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유명한 독서광이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이제 책벌레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책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더 바쁜데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거는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바마도 분명히 우리보다 좀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세계를 거의 책임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다행히 이제 책을 좋아하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죠. 원래 여름 휴가 때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화 같은 그런 좋은 상상력도 발휘해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읽는데 우리도 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비싸서 안 본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물론 책값이 이렇게 뭐 싼 건 아니죠. 뭐 한 권에 하루에 15,000원 뭐 그러니까 뭐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휴대폰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 8만 원 이상의 휴대폰 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사실 뭐 책 한 서너 권 정도 사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사는 천안만 요즘은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사는 천안만 해도 도서관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천안만 인구 60만인데 7군데나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정도서관이 제일 좋은 도서관이라서 자랑하려고 이제 사진 실어왔는데 여기 도서관을 보고 많이 반성을 했고요. 사진 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이게 진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굳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요즘은 책 말고도 뭐 다르게 정보를 얻을 만한 루트가 되게 많다.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옛날이나 책이 중요하지 이게 인터넷만 켜면 양질의 정보가 널렸는데 굳이 책을 왜 읽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과 정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10월 어느 날 가장 많이 본 기사를 보니까 경찰 간부가 성희롱 이런 게 이제 1위예요. 1위.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11월 1일이라고 뉴스, 바람 피운 남편 이혼 청구 안 된다니 왜 허용됐나?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우리 생활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정말로 우리 꼭 모든 사람이 봐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들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면은, 종이신문 같은 건 이런 게 기사로 크게 나오지 않겠지만, 인터넷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사가 훨씬 더 많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으로 정말 기생충에 대한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뭐 예를 들면 장기하, 아이유 사귄다. 그런 막 이게 말이 돼 하고 이제 흥분해서 가게 되고 거기 이제 댓글 달고 이러다가 보면 한 시간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 말고 청와대의 공식적인 권력기관 말고 비선조직이라고 대통령이 따로 관리하는 뭐 그런 비선조직이 있다는 게 뉴스에 났어요. 근데 정윤회 씨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스타가 약간 이것 때문에 약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만일 비선조직이 우리나라 국정에 막 개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좀 우리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잠깐 쏠렸다가 주로 이제 일로 갔죠. 김연아 씨라고 비행기를 돌리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당장 비행기 세우라 그래서 비행기를 돌렸는데, 이때 이제 이게 물론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재벌 2세가 나오고 그 주인공이 또 여자고, 그리고 비행기가 유턴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돌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셔널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게 12월은 물론이고 1월, 2월까지도 계속 관심을 받는데, 이게 그렇게 3개월이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뉴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갑질이구나. 뭐 물론 갑질은 없어져야 되지만 글쎄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땅콩 회항후에 어떤 이제 백화점에서 부천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어떤 모녀가 이제 주차 요원을 무릎을 꿇려, 이런 건 참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갑질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한 관심을 모읍니다. 근데 이런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뭐 갑질을 다 없애거나 이럴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그냥 이 조연아와 이런 분들한테 그냥 푸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댓글을 다시는 분들, 여기 이제 이 조연아의 갑질을 욕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사실은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편의점에서 담배 뭐 알바한테 뭐 함부로 하거나 뭐 대리기사한테 함부로 하거나 또는 아파트 경비원한테 또 함부로 하거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갑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려면 자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자기 분노가 소모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그냥 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인터넷의 기능은 주로 정보 획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추석 때 뭐 설거지를 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할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설거지 뭐가 어렵냐, 여자들이 해라 그냥 뭐 이런 기사. 그리고 남편은 뭐 어떻게 하는데 여자들이 해라. 운전도 교대로 해야지 교활한 애가.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막 뭐 자녀 결혼 비용 아들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 비용이 딸보다 2천만 원이 더 든다는 거죠. 이런 기사에 좀 난리가 나요. 왜 남자는 군대까지 다녀오는데 여자는 왜 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딸이 최고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편가르고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터넷을 소비하는 방식은 그냥 자기가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달면서 푸는 거죠. 결혼에 미친 기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여자분들이 이제 반격이 시작됐어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를 욕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다가 요즘은 메갈리아라는 이제 그룹이 나타나서 이제 뭐 남자를 욕하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은 거의 남자 여자 욕하는 거에 전쟁터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한국 남자 여자는 결혼을 서로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보라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봄, 가을 구충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봄가을 부침개를 먹자는 얘기 이제 주제로 글을 썼는데 아이 학문을 봤더니 학문 주위에서 꿈틀대고 있는 회충을 봤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요충이에요. 회충이 아니고 이거부터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봄가을 부침개를 먹어야 된다는 근거로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놨죠. 유기농 채소를 먹거나 회를 좋아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으면 물론 기생충에 걸릴 확률이 글쎄요. 유기농 먹었는데 뭐 기생충 더 많이 증가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회를 먹어서 걸리는 기생충은 우리가 먹는 구충 재료는 방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애완동물과 집에서 생활하면 기생충 걸린다는 것도 우리 착각이고,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개 4마리를 기르는데 그럼 기생충에 쩔어 있을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1년에 2번 봄가을 부침개는 전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먹을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댓글을 달아요. 그렇군요. 오늘 퇴근길에 사서 먹어야겠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낚였다고 얘기하죠. 그냥 이 기사 안 보고 전혀 그냥 집에 그냥 퇴근하셔도 되는데 굳이 먹는 거죠. 아 맞다 깜빡했네. 계속 모르고 살아도 될 텐데 기대를 많이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 어쩐지 먹어도 포기지다 했어요. 기생충은 아무리 길이가 크고 몸이 커도 밥풀 한 5톨 내로 해결이 됩니다. 밥풀 5톨 덜 먹었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성장기인 것 같아요. 전혀 기생충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낚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역시 책에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건 뭐 제가 쓴 거지만 이게 이제 기생충 책 시장을 평정한 기생충 열전이라는 책인데 이걸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봄가을 부침개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요새 가족이 모이기 힘든 와중에 부침개를 통해서 뭐 가족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그래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생충을 찾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되죠. 이 책은 충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전혀 기생충 책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 인터넷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SNS를 하면은 SNS에 나오는 글들은 되게 한 2, 3일,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몇 달 후 되면은 이런 말이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화제가 될 수 있어도 한 뭐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이거 계속 메모를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SNS 보면 거의 이렇게 이분도 이제 SNS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고 탈퇴한 그런 경우인데, 이건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조재현이라는 배우의 딸이 이제 이번 드라마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문제가 됐는데 오빠가 이제 SNS에다가 이제 해명도 올렸다가 레슨이 융단 폭격을 받고 이제 했던, 상처를 받고 이제 SNS에서 탈퇴한 그런 슬픈 사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로 하여금 SNS를 안 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참 그렇게 친하진 않은 분인데 이분이랑 언제 한번 만나서 팟캐스트를 찍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트위터 나온 초기였어요. 초기였는데 이분은 트위터 3,000명의 팔로워를 거드린 아주 파워 트위터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그 팟캐스트 찍고 나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숟가락은 한 손에 들고 왼손으로 계속 트위터 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1시간 동안 지켜본 끝에 나는 트위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한테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정말 트위터를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 축구 감독 허거슨이라는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하죠.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차라리 독서를 해라.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이 허거슨의 이 말이 우리나라에 잔잔한 감동을 줬고요. 그 축구 감독이 이렇게 독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트위터는 아까 수명이 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책들, 뭐 레미 제라굴이나 파우스트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은 100년이 넘게 계속 우리한테 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짧은 것보다 생명력이 긴 게 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 이런 거에 너무 목매고 이런 거보다는 이걸 얘기 나죠. SNS가 거의 이런 거잖아요. 뭐 가방 사고 나서 가방 샀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그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당장 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 말고 뭐 알겠어요. 근데 독서가 이제 제가 이제부터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독서를 하면 제일 저는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글쓰기. 독서를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요새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글쓰기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켜요. 교수가 막 따라다니면서 학생들 쓴 글을 갖다 첨삭지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글쓰기 교육을 거의 내팽개치고 있죠.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기술은 학자가 아니라 교양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갈수록 글을 잘 쓰는 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봐요.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하게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핵심 목표가 에너지의 분산인가?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가는 분들은 글을 잘 써요. 실제로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고3 애들이 이제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그거 이름이 이제 바칼로레아예요. 올해 시험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 예술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치는 진실에 대한 유무를 피하는가? 막 듣기만 해도 막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나는 나의 과거가 만든 것인가?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저한테 이거 쓰라고 그러면 네. 이런 거 무슨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한 말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막 4시간 동안이나 답을 막 논술로 쓴대요, 이게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러니까 애들이 프랑스 애들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학 입시에 거의 글쓰기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논술이 좀 있긴 있는데 논술을 택하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거 논술을 택하더라도 이게 비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갖고 차이를 잘 주지 않아요. 차이가 논술은 1등과 꼴등이 점수차가 2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논술 채점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논술 때문에 누가 떨어졌다고 할 때 소송을 걸면 과연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항상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점점 대학에서 논술이 있으나마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시 공부 좀 더 하는 게 실제로 좋은 대학 가는 데는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쓰기를 뭐 요구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근데 글쓰기는 우리가 좀 잊고 살아서 그렇지 간혹 가다가 내가 글을 잘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 나이 약간 드신 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삶을 소설로 쓰면 한 소설 3권 나온다 그러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럼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라고 하시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글을 평소에 안 써보셨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쓰려면 힘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자서전이야 뭐 안 써도 되지만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사실 글쓰기가 좀 알게 모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게 이제 취업 볼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자기가 써야 됩니다. 요새 대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정말 쓰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 막 자기소개서를 막 혼자서 낄낄대며 쓰다 보면은 막 자기가 있었던 감동적인 일들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솔직하고 뭐 그렇게 쓰면은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걸 뭐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다 뭐 샘플이 있거든요. 그 샘플에 맞춰서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것들도 다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라는 건 자기가 한 일의 요약이고 기획서라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걸로 윗사람을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 그러니까 글쓰기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겠지만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면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능력 발휘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가 될 사람은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논문도 사실은 글쓰기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눈이 새 딸린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다 논문에다가 나는 어제 눈이 새 딸린 기생충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그냥 한 줄 쓰고 마는 것보다는 좀 더 흥미진진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감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기생충이 날 째려보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두 개 더 가까이 가봤더니 눈이 세 개였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녀석을 잡아야 올렸다. 뭐 이렇게 쓰면은 더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연구 결과를 막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업적이고 이런 식이면 눈이 4개, 5개 뭐 이런 기생충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논문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아쉽게도 글을 그렇게 못 쓰기 때문에 그 연구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글쓰기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좋은 학술지에 못 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노력해야 돼요, 혼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책들은 막상 읽고 나면 글을 잘 쓸 것 같은 욕망에 글을 잘 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지만 실제로 이런 책들을 읽고 글을 바로 잘 쓰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에 다 나오는 말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라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책을 많이 읽은 와중에 이런 걸 읽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책은 안 읽고 이런 책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갑자기 잘 쓰는 비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독서는 왜 글쓰기 필수적인 걸까요?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봐요. 그럴 때 어떤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봐요. 추석.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뭐 송편을 먹다 배탈난 경험 이런 걸 쓸 텐데 맨 처음에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말아버려요. 너무 진부하잖아요. 네. 하지만 추석 때 시댁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전을 붙였다. 이러면은 흥미진진해지잖아요. 며느리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전을 엎을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가 되니까 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제주도 옆에 추자도라고 있거든요. 10살 때 추자도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전을 붙이다가 4년 동안 전을 붙이다가 탁출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글들은 되게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추천을 받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글을 읽고 이게 독후감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고 때려쳤거든요. 근데 제가 독후감을 써서 상을 받아서 2만 원의 상금을 탔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제 경험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하섭이라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석자 교수니까 되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친구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제 초등학교 때 이 친구는 이제 저는 홍익 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대학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책을 읽는 아이였어요. 천재죠, 천재. 그래서 얘는 정신세계가 우리하고 그 당시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 친구랑 같은 말을 3번을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해봤어요. 어떤 말을 해봤냐면 제가 이 친구가 길을 막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야 서민! 그래서 딱 뒤에 보니까 이 친구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껴 이 바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비꼈죠. 길을 비끼고 나서 그게 이제 유일하게 해본 말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따로 갔어요. 각자.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서 교정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누가 이제 저를 서민이라고 불러서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도 이 학교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해 그렇게 말했거든요. 왠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깨를 딱 치면서 열심히 해 임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하게 된 뒤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중2 때부터 이제 각성하고 제가 거울을 딱 보고 이 얼굴로 공부까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1 때는 이제 반에서 1등 정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이 친구 만나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이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1학년 1학기 이제 여름방학을 하고 성적표가 배달이 됐는데 성적표 보니까 제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1등이었죠. 근데 그 1등을 하고 나서 이제 기뻐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는 남한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고 특히 이제 그 상대가 저라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나중에 계약하면 사과하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 친구 반에 찾아가서 얘를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놀랍게도 미국 유학을 갔대요. 저는 그래서 나 때문에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여 년을 살아요.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캠브리지 교수가 되고 EBS에서 석학을 부른다고 이제 거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가방을 들고 좀 따라다니다가 물어봤죠. 너 혹시 미국에 나 때문에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중3 때 처음에 이 친구가 반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중3 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를 읽고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책을 38에 읽었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서 몇 번이나 책을 벽에 던졌는데 이 친구는 중3 때 이걸 읽고 감동을 해서 10번을 읽었대요. 그 책을. 그리고 또 성분이 안 가시지 않아서 번역서를, 그러니까 원서를 사가지고 원서를 또 9번인가 읽고 칼세이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자 물리학을 하려면 미국에 가야겠다 싶어서 미국 유학을 간 거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해가 풀렸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한 그 리뷰를 지금까지 말한 내용으로 썼어요. 맨 마지막에 뭐 썼냐면 근데 하수가 미안하다. 이 책은 일단 말았다. 그랬더니 이거 상 받았잖아. 2주의 리뷰.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이 생생한 경험이 사람들한테 약간 흥미를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파리의 생활 좌파들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리뷰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분은 이제 파리에 살면서 파리의 경향신문에 이제 연재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경향신문의 칼럼을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경향신문 안 봤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2010년부터 칼럼을 썼거든요. 근데 2010년 말에 경향신문사 이제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밥을 한번 사겠다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여자 기자 4분과 남자 기자 1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 기자가 이제 부장님으로 그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가 여자 기자 1분이 이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경향신문 칼럼을 쓰게 된 분들 중에서 서민 교수를 저는 제일 잘 뽑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배시시 웃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나는 목수정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수정이 누군지 몰라도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목수정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파리에 있는데 눈앞에 제가 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그 여자 기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민 교수님 칼럼이 제일 인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장이 또 손을 들더니 나는 그래도 목수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 목수정이 누군지 모르지만 목수정을 증오하게 됐죠. 이 사람은 누군데 내 앞길을 막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목수정 씨가 쓴 글을 찾아 읽어봤더니 글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목수정 씨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리뷰를 썼어요. 실제 모습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리뷰를 썼더니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적이 이것도 이제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건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다 좋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간접 경험,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글의 재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호두 과자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천안 호두 과자를 먹으면 호두가 그냥 통째로 씹혀요. 그러니까 좋은 호두를 많이 왕창 넣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많이 쓰는 게 맛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뭐 간접 경험 같은 걸 많이 동원해서 그럼 그게 좋은 재료가 되고 글을 더 빛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션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걸 때 최소한 이게 이제 화성 얘기니까 최소한 금성 정도는 갔다 와야 정말 생생한 리뷰를 쓸 수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이런 책, 이게 우주, 아까 그 책 말이죠. 이런 거 읽어도 마션에 대해서 좋은 리뷰를 쓸 수가 있고, 뭐, 노빈선, 화성기술 대작전 이런 거라든지
화성의 탐사, 이런 화성에 관한 책들을 이미 읽은 사람이라면은 이 마션에 대해서 리뷰를 쓸 때 훨씬 더 좋은 리뷰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뭐 그게 안 되면은, 심지어 뭐 화성에서 온 남자, 홍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거라도 읽으면 훨씬 더 생생한 리뷰를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가 있는데, 참 그 남자도 한번 만나보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수원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쓰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요. 근데 독서가 정말로 글을 잘 쓰게 해주느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30살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마테우스인데, 소설 제목, 마테우스가 뭔 뜻이냐면, 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런 책이 거의 말종의 책이죠, 진짜.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왜 썼냐면, 저는 이제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의대를 들어갔더니, 의대는 사람들이 글을 진짜 못 써요. 거기 사람들은 정말 맞춤법 이걸 도서하고 진짜 글을 못 쓰는데, 주어 동사만 대충 갖추면 천재 작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어 동사는 제법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에 들어서 동아리 회지에 글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천재 작가라고. 저는 그거를 그 소리를 10년 동안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제가 천재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동아리 회지에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요. 근데 참 제가 좀 원망스러운 분이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에요. 그분은 저보다 어른인데, 제가 이런 원고를 가져가면, 미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저를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약간 이상하신 분이에요. 제 원고를 보더니, 흥분을 하셨고, 100만 부가 팔린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00만 부까지 팔리겠어요. 10만 부 팔리면 잘 팔린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막 100만 부 막 이렇게 얘기하다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책이 처참하게 망했는데, 책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뭐, 저주의 은장조, 목포의 떡갈나무지 이런 거 있고, 거기 실린 글 중에도 9수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게 뭐냐면 숫자가 들어가면 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영탄의 인기가 이감통보다 없고, 국화발이 양떼보다 못하는 거고, 구아테말라가 후진국이가 9수의 저주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이게 쓰레기죠, 쓰레기. 이게 쓰레기라는 거를 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독자 반응을 보고 알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책이 2013년에 이제 뜨고 나서 협박을 받았어요. 네가 쓴 마테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철없을 때 낸 거라고 아무리 비교해도 제가 이제 이 책이 6,000원쯤 되는데 보통 2만 원 정도 이 책을 사드렸죠. 이런 협박 전화를 실제로 3번 정도 받았어요. 인터넷 메일로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베란다쇼 출연료로 절판을 시켰죠. 절판을 시켰지만 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나타나요. 중고서점에서 막 돌아다니고, 여기 것들은 딱 쓸어서 사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한 권씩밖에 안 팔아요, 중고서점.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또 도서관에 갔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깨알 같은 대출 목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제 책을 빌려서 읽고 아마 독서계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미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째 책을 또 내요. 근데 보시면 출판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진은 똑같은 걸 또 써요. 그리고 나서 이 책과 동시에 출판사가 망하고 소장님이 이혼하세요. 뭐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원망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런 쓰레기를 썼을까? 나 천재 작가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훌륭한 작가들을 조사해봤더니 다 이렇게 책벌레예요. 그래서 저는 30까지 책을 거의 안 읽고, 저는 정말 그 당시까지 우리 사회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두산을 좋아했는데, 프로야구를 좋아했는데, 그냥 두산이 왜 맨날 우승하지 못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 유명 작가 중에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요새 얘기지만 강풀이라는 작가 있어요. 강풀. 웹툰 작가로 뭐 훌륭하신 분인데, 이 강풀 씨를 보면은 만화는 잘 못 그려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콩고목이 짝짝이잖아요. 치명적인 얘기죠. 이분이 이제 뭐 항상 등장인물마다 이렇게 점을 찍는 이유가, 보통 이제 사람 인물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점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못 그리지만 이분은
스토리가 정말 짱이에요. 스토리, 이분은 만화 그리기 전에 이미 스토리를 다 짜고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45회 예를 들면, 무빙이라는 만화 45회 그린다 그러면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한 스토리를 다 짜고 가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잘 보이지만 중고등학교 때 내내 소설책만 읽었대요. 그리고 대학의 국문과를 간 이유도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예요. 역시, 그래서 이분이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반대분이 누구냐면, 미생을 만드신 윤태호 작가님은 스토리 공부 안 하시고 그림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만화 연재하다가 되게 좌절을 받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스토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림 보면 윤태호 작가님은 정말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지옥훈련을 시작했어요. 지옥훈련 하는데, 이제 지옥훈련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정말 뭐 시간을 딱 낸 것도 아니고,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 같은데, 뭐 그럴 때, 뭐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 같은데 책을 읽고, 그런 시간만 읽어도 충분히 책을 읽었고, 제가 그 당시에 직장에 천안이고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거의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권 있는 거는 되게 뭐 쉬웠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제가 만들어서 하루 2편씩 글을 썼어요. 그 당시 이제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었었는데, 거의 뭐 댓글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 이제 그저 글을 썼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를 정말 자기가 글쓰기 연습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선 강요했다는 얘기 쓰고 싶은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뭐 많이 달린다 그러면은 댓글에 일일이 답을 해주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글쓰기 연습할 때는 댓글 조회수 이런 게 없는 게 좋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기죠. 얼마 전에 남긴 건데, 블로그를 다니면서 자기 블로그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답가 한번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초보 블로그잖아요. 블로그에 그냥 좋은 블로그 많이 채워야 남들이 저절로 가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답방 오라고 한다고 누가 먼저 가겠어요. 진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쓴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그냥 블로그 하는 목적이 좀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그렇게 10년 정도 지옥훈련을 하고 나서 결국 저는 경향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죠. 기생충 열정 같은 책들을 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독서가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 사실 사회에 나가면 거의 인내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사들은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하죠. 이상하게. 뭐 그때 신발 말아와 뭐 커피 타와 뭐 이런 거 같은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그냥 박차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뭐 사람 상대로 하는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뭐 고객 중에 한 50명 중 1명 정도는 진상 고객이 있고요. 막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를 타도 스튜어디스한테 기장 불러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상이신데 승무원한테 내가 오늘 불안장애가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와서 꼭 안아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자 승무원이 하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도 이렇게 응급실에서 맞고 이런 의사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뭐 설문조사 난 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자기가 먼저 왔는데 의사가 열이 나는 아이를 먼저 진료를 해줬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고 의사를 때려요. 의사가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도망갔는데 의자를 들고 또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기생충은 진상이 없어요. 기생충은 정말 이렇게 저한테 뭐 제가 예를 들면 기생충 밥 주는 걸 잊어버렸다고 해서 기생충이 화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애들. 이런 걸 참아내는 게 인내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위에서부터 갑질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막 갑질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걸 참아내야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과 인내심이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과학자의 그 가장 큰 덕목은 제가 보기에 인내심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이제 폴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 DDT라는 살충제,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한 가장 센 살충제를 개발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DDT를 만들 때
이제 348번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348번 동안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100번 정도 만든다 실패하면은 나는 살충제는 적성에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놀랍게도 349번째 화합물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파리를 넣어봤더니 파리가 안 죽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틀렸군 하고 바로 350번째 화합물을 만들고 이제 자기 연구실로 갔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파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었네 하고 그때부터 뭘 넣어도 다 죽는 거예요. 7시간 정도가 지난 후인데도 계속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구나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만든 DDT가 모기를 이제 아예 거의 정멸시켰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이제 환자가 많이 줄고 어쨌든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인내심 하나로 노벨상을 탄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벨상을 타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진 사람 같지만 이 사람 전기를 보면은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으르시고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써 있어요. 전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스라는 사람인데 말라리아가 뭘로 전파되는지를 모르던 시절에 지도 교수한테 이제 이런 말을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파하는 것 같아. 네가 인도로 가서 모기를 한번 좀 조사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에 가서 집을 이제 연구실을 꾸미고 이제 하인을 구해요. 하인한테 말합니다. 너 가서 모기 좀 잡아와라. 근데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파하는 게 맞지만 모기가 수백 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만 말라리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종마다 몇 마리씩 말라리아를 잡아서,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서 종마다 뭐 한 10마리씩 조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 정기에 의하면 모기의 앞뒤도 구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자로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서 현미경이 박살이 난대요. 땀도 많이 나요. 근데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 연구자라면은 모기를 자기가 다 직접 잡아야죠. 근데 이 사람에게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인내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2년 반 동안 그 하인이 잡아오는 모기를 보는데 그 하인이 모기를 어디서 잡아왔냐면 자기 변소 근처에서 잡았거든요. 똑같은 모기를 2년 반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모기를 보고 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모기 보는 게 뭐 이렇게 재밌겠어요? 1년 정도 보고 나면 교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모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2년 반을 모기를 봤는데 인내심이 바닥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하인이었어요. 하인이 2년 반 동안 모기를 잡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그만뒀고요. 새로운 하인이 왔어요. 새로운 하인이 오자 이 사람은 다시 모기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인은 변소에서 안 잡고 숲으로 들어가서 모기를 잡아와요. 당당 10마리를 잡아와요. 근데 그 모기는 이 사람 전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일기에. 내가 생전 처음 본 모기였다. 그래서 그 모기에서 말라리아가 나왔어요. 하인을 진작 잘랐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그래서 지금 노벨상을 탔죠.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인내심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기생충이 하나 있는데 이 기생충이 무릎 근처에 이제 여기 이렇게 기생충이 나왔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20년 전부터 이게 몸에 있었대요. 이게 원래 무릎 뒤쪽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발목까지 내려오니까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그전에는 이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길이가 18cm짜리 몸짜리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있다가 얘가 점점 내려오는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내려오면서 칼슘을 좀 남겨서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은 참았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인내심이 좋았던 게 뭐 예를 들면 서울 가는 버스 같은 게 하루에 한 대 있었잖아요. 이 버스 좀 기다리면은 버스가 이미 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올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다음날 또 나오는 거죠. 그냥 앉아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내심이 길러지죠. 원래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막연하게 기다리면, 그러니까 뭐 몇 시까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를 때 인내심이 되게 길러집니다. 근데
거 말고 진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려운 책. 혹시 여러분 이 돈키호테 읽어보셨어요? 돈키호테? 안 읽어보셨죠? 그쵸? 돈키호테 읽으셨어도 아마 여러분은 축약본을 읽었을 거예요. 축약본. 축약본은 가장 재밌고 황당한 얘기만 써있잖아요. 뭐 돈키호테가 풍차라 싸우는 그런 얘기. 그런 축약본들을 읽으면 그래도 읽을만 하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돈키호테 읽었다 해서 제가 그거 어떤 내용이야 그랬더니 한 정신병자가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723쪽짜리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처음부터 재미가 없더니 계속 재미가 없어서 사실도 이렇게 때려쳤어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대신에 이걸 읽었죠. 양철북. 이 양철북은 균터 그라스가 쓴 건데 이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제목이 양철북인데 내가 처음에 사람들은 붙이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안 쳐. 그게 안 나와. 계속 그냥 이상하게 뭐 오스카가 뭐 성장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 북한 뭐 딱 치나? 너무 읽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읽고 읽는데 거의 한 20일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책을 펼 때마다 주름이 왔고 그렇게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굉장히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오냐면 내가 양철북도 읽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아내가 이제 잔소리를 할 때 보면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짧게 할 수 있는 말도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양철북도 읽었는데 이걸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랑받은 남편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을 지금 사람들은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냥 언제쯤 기차가 올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다림을 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스마트폰을 보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정말 잘 가죠. 근데 이래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지하철 탔어도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정할 거 없어서 막 신문도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다 스마트폰 잠깐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게 되죠.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곳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관략근이 힘을 합쳐서 빨리 변을 밀어내야 되는 그런 사실 종합예술이거든요. 이거는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변을 봐야지 좋죠. 그러니까 이게 꼭 과학적 증명된 건 아닌데 변비와 치질은 사실은 화장실에 이 좌변기가 나오면서부터 급증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고로 변비 치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쪼그려서 변을 보기 때문에 오래 못 있잖아요. 다리 저려갖고. 그래서 빨리 변 보고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신과 관략근의 조화는커녕 정신이 지금 스마트폰에 가 있으면 관략근 혼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로도 여기 화장실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빨리 그냥 나와서 맑은 공기를 새야 되는데 여기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이 별을 보는 이 짧은 순간 이런 거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게 인내심의 거의 극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예를 들면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한 60 정도 되면은 남편 집이요 죽지도 않아요. 진짜 죽었어요 남편이. 지금은 안 죽어요. 80까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30에 결혼한다고 해도 50년을 같이 살아요. 한 사람은 50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아주 대단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20대가 취업을 못해서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써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결혼하고 남을 사람들도 자유가 좋다면 결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스마트폰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야 이성을 찾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외롭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폰가 있으면 시간 정말 잘 가고 스마트폰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터져주니까 애인보다 훨씬 낫죠. 애인은 사실 뭐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러고 막 까다롭게 추천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한 두 달은 좋지만 그
1년간 고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인보다 이게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면은 또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어떻게 바로 이거잖아요. 뒤로 조금만 뭔가 안 뜨면 그냥 뒤로 눌러버리고 이 정말 참을성 자체가 이제 거의 실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딜 가도 심지어 야구장 가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야구장 가서 야구를 봐야지 왜 스마트폰을 보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이제 부천에서 발견한 이 아이는 어릴 때 진짜 이런 차 타는 거 정말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 좋은 차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봤어.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주의적 결핍장애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집중해서 오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되게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뭔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읽으면 아까 뭐든지 대충 읽게 되거든요. 처음에 에코 패턴이라고 처음에 두 줄은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앞대가리만 읽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독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난독증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써요. 아이크림 가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은 뭐니 해도 가격은 700원. 500원짜리 트렌트랑 와일드 바디 다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신기하게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하정우. 뺑소니에 치인 후 200m 추격. 맨손으로 제압. 이 제목만 봐도 하정우가 치였고 추격해서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헐 진짠가요? 힐링 캠프 나왔을 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 끝났네요. 뺑소니 치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지? 피해자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하정우는 연예인이라서 국밥 안 먹나? 이거 더 놀라운 게 이런 댓글을 잘 쓰긴 있지만 공감대, 공감 얼마 이런 걸 보면 정말 난독증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표를 구하는데 전산마비로 표를 못 구했다고 했더니 전신마비인데 이렇게 그러려고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4월달에 이제 그 고려일청 걸려서 입원했다고 만우절이라서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 줄 몰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적을 때 사람들이 누가 읽어도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생충 전문가를 알려진 서민 교수가 4월 1일에 빨갛게 했어요. 만우절이라고. 그리고 고래중에 가는데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내연녀와 함께 천연의 신한식에서 회를 먹었다. 그러는데 내연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둘이서 우럭 2마리와 광어 3마리를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만 보면은 좀 거짓말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부정적으로 그런 단서를 계속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을 위해서 면역력을 자유롭게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걸 많은 분들이 보셨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다 하는 말이 너 괜찮냐 이런 거 문병 갈까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정말 이거 만우절인 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나 했더니 이 제목만 보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 어떤 기사가 떴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일단 상태가 어떤지 기사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기사를 클릭을 할 텐데 클릭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보고 어섬이 걸렸구나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인터넷으로 읽는다는 게 이런 거고요. 예, 이런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고 인간이 문명을 엄청나게 쌓은 비결도 다 이렇게 오랜 집중력, 그리고 인내력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인간의 문명이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읽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불도라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모든 거의 시작이고 왜라고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배려심을 길러준다는 게 독서에 정말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자기가 주인공 입장에 서서 주인공이 잘 되면 좋아하고 주인공이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공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그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저는 독서의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독자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영국 여왕이 책을 하나도 안 읽다가 이제 뭐 어떤 서비스가 들어와서 독서 서비스를 받고 책을 읽기 시작하자 자기 밑에 있던 하인들의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가 아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엄청난 독서관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빌 게이츠는 참고로 어린 시절 어마어마한 독서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정말 뜬금없이 말라리아 백신 연구에 쓰라고 연구비를 몇 조 원을 내놔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에는 말라리아가 없어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은 전부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라리아 연구비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말라리아 포럼이나 이런 말라리아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막 발언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게 참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 근데 뭐 이게 이제 올해 그 기생충 약을 만든 사람 3명한테 이게 주어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사람인데 이분은 말라리아의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미 말라리아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한 거는 훌륭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은 아일랜드 사람이고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과 아일랜드는 이미 1970년대에 기생충이 거의 단결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충 약을 만들고 그 약이 여기에 특효약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약이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이냐면 사람에게 기생하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눈이 아직 멀지 않은 아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막대기로 끌고 이제 길을 걷죠. 이런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더 비극적인 거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서서 자기 아들한테 의지해서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워낙 이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강가에 이렇게 동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질병 이름이 강가의 신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가가 많은데 흑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물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 붙었는데 정말 이거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에만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로 유해인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눈을 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눈을 멀게 만드는 감염성 질환의 거의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눈이 멀은 사람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승리 노벨상을 만들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유유 여사 같은 중국 여자도 어쨌든 중국에서 말라리아를 없애긴 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리아도 많이 줄어들어서 1년에 400만 명 가까이 죽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 약 덕분에 50만, 60만 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생충이 없는데 뭐하러 기생충을 연구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직도 기생충을 연구할 거 많고 이런 선진국의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더라도 이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작년 세월호 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훨씬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저는 이제 외국에 한 번도 거의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나오고 나서 제가 로또가 되면 보스턴으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에요. 저는 너무 이게 무서웠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족들을 욕하는 현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가족, 그것도 이제 자기 아들, 딸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댓글을 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10억 받으니까 좋죠. 이런 댓글. 그러니까 유족들이 사실 일관되게 요구하는 거는 이 배가 왜 침몰했고 왜 아무도 구하지 못했냐 이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그 진상을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막연한 추측만 하는 분. 근데 이런 식으로 진상규명하자는 거를 갖다 이제 돈을 더 받기 위한 걸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왜 세월호를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되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인데 뭘 마음이 아프냐. 근데 이런 건 이제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얘기를 했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 댓글에 대해서 공감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면서 저는 참 무서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세월호 1주년이었잖아요. 근데 딴 건 몰라도 1주년 때는 그래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막 여전히 근데 좀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좀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글들이 되게 공감이 많아요. 그래서 애도하려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하늘에 있는 아이를 볼모로 정치를 한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를 인양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금 좀 그만 쓰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유족들이 국민들한테 감사하고 국민들을 위로해줘야 마땅하다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뭐 이런 여론 덕분에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 사실은 세월호 진상조사 같은 거를 전혀 못하게 하고 예산도 깎고 막 이러는 거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우리 국민 여론이 세월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점인데, 그래서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고 예산을 깎는 것 자체도 너무 막 열광하고, 세월호 특위가 왜 필요한 거죠? 그 예산을 소외계층에 쓰세요. 근데 사실 누구보다 소외계층이 지금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가 떨린다고 하고 아직도 뭐 세월호 특위는 무슨 일 하는지 이런 식의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다 우리 사회가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는 이 현상이 그냥 표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어떤 일베 회원이 이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어묵, 이제 아이가 죽어서 물고기가 되고 그 어묵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세월호 어묵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거는 유족들을 되게 조롱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 참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나 뭐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무섭고, 이 나라에 얘기가 좀 이렇게 싫어해서, 제가 외국에 가면 그냥 한 번도 안 해봤는 것 같고, 로또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스마트폰의 그 해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를 하면 타인의 감정을 좀 살펴주고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혼자만의 매체, 그러니까 사람 둘이 스마트폰을 할 때 보면 서로 말없이 그냥 이들이 일행인가 아닌가를 막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서로 말이 없고 서로 개인적인 그런 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파편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대학 서열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지고 지역 차별이 더 심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을 이제 뭐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뭐 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면 할 때 토익 점수를 한 뭐 600점, 700점 이상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철저히 기업의 요구에 맞춘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는 사람이 왜 토익 점수를 못해서 졸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겠다 이런 사람이 토익 점수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영어 강의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 영어 강의를 교수들한테 의무적으로 30% 이상 영어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과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문과는 당연히 그렇지만 뭐 스페인어과, 사실 스페인어과는 우리말로 해도 헷갈리는 그런 건데 스페인어과 강의를 영어로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 강의를 영어로 하고, 저희 의대에서도 영어로 강의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헬로만 하고 그냥 우리말로 진행해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야 전달이 가장 잘 되는데 영어 강의를 하라는 이상한 걸 해. 근데 대학생들이 이런 걸 그냥 또 너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 따릅니다. 우리 사회 지금 최대 문제가 20대 일자리 아닙니까? 20대 일자리. 20대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일자리의 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혼자라도 저기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이 문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상하게 전부 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나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토익 점수 같은 경우도 900점 되는 애가 10점 더 올리려고 더 죽어라 토익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영화, 옛날 영화인데
내 깡패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깡패 같은 애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백수들은 착하다. 우리나라 백수들은 이거 취업 못하는 게 자기 탓인 줄 안다. 네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정년을 연장을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자기네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거리로 나와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도 일자리가 왜 좋은 일자리 달라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셋만 모여도 좌파가 되는 이 나라에서 애들이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연대를 모여서 연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요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낸 정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지금은 대학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 월급이 7년째 동결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찌 보면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분만큼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대학들이 해낸 거예요. 지금은 어떤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려버리면 그 대학의 정원을 깎아버려요. 등록금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도 등록금을 감히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예전보다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깎였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했냐. 이게 2000년 초반부터 90년대 후반부터 등록금 문제를 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애들이 모여서 연대를 하니까 나중에 교육부가 움직인 거잖아요. 이게 일반 여론을 통해 없고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하면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1인 1표예요. 그래서 이제 표가 많을수록 힘이 세고, 그러니까 20대가, 예를 들면 취업을 원하는 20대가 뭐 한 200만 명이 모여서 대학생 숫자가 뭐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여서 그냥 뭐 활동은 안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정치권에다가 이제 뭐 요구를 하고 일자리를 주는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20대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지금 정치인 중에서 사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70대, 뭐 이번에 그 국정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보니까 76살인가 그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60대 넘는 사람들이 다 묘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0대에 대해서 관심을 더 안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야, 우리 20대를 좀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대에 서로 힘을 합치면은 지금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20대 그냥 인구수로 밀어붙이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읽음으로써 서로 이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제 어린 시절이 말없이 그냥 저는 왕따로 그냥 저희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책을 읽었으면 이 세상에 외롭고 슬픈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이런 거를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빨리 죽자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책을 참 안 읽었던 게 그때 그렇게 보면 후회가 좀 되거든요. 이 스마트폰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스마트폰은 절대 배려와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 하는 거 보면은 가방을 딱 사면은 가방을 사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샤넬백이니까 뭐 댓글이 뭐 부럽다 대박 뭐 이렇게 이런 댓글이 다니는데 이런다고 연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샤넬 댓글 통해서 연대가 된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냥 이거는 자기 자랑하고 속으로 이제 댓글은 좋게 달지라도 속으로는 너 잘났어 이런 거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정말 좋은 매체가 아니고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인류 멸망의 신호탄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게 2007년이거든요. 2006년으로 가서 잡스를 죽이면 어떨까.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냥 그게 스마트폰은 정말 맞서 싸우기 어려운 참 그런 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방법이 수능 시험에 독서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그래서
뭐 논술로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가 대학이 거의 인생을 거의 결정하는 그런 시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그냥 독서가 포함되고 중학교 1학년 되는 애들한테 얘네들이 6년 후에 보는 수능에 50권의 고전을 리스트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난다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오스카가 이날 먹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를 주면 달걀이 뭐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읽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라도 고전 50권이라도 저는 읽게 한 다음에 졸업을 하게 하는 게 참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게 이제 그게 사실 뭐 터미네이터를 2007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서를 해야지 이제 인류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던지시고요. 그냥 뭐 막 던지셔도 되고요. 기생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 괜찮아요. 네. 뭐, 원래 질문을 해야지 이 인류가 멸종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기생충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네. 옥수수에서 사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기생충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옥수수가 보내는 구조 신호가 그 기생충하고 나라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에서 나오는 말을 기생충에게 삽입했더니 60% 효과를 봤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에서 기생충이 보내는 신호랑 옥수수에서 보내는 신호랑 다르면 기생충이 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기생충 약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쓴 책은 아닐 텐데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서민 박사님의 책도 꼭 읽어보려고 빌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각오를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생충이 없어서 신호가 다른 거잖아요. 기생충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기생충이 한 1년 안에 답을 찾아낼 텐데 신호를 맞출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 이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옥수수 기생충은 전공이 아니라서 사람에게 기생하는 한 외교적인 기생충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동물도 알고 있지만 옥수수의 기생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답을 보시고 질문을 안 하지 마시고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프트 보이스랑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가려워가지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꼭 눌러주거나 막 문대주고 그러면 좀 시원한 감이 있는데 또 한 몇 분 있다 또 막 가렵고 막 묵직해가지고 뭐돌 같은 것으로 꽉 눌러주면 시원하고 이게 치질이 아닌가 또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의견으로는 요충이 기생충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약을 먹으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또 이제 그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져서 요충약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처방을 해야 좋을까?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보입니다. 근데 요충이 그 항문을 가렵게 하는 기생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충은 항문줄이 알을 낳고 그 알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입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항문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항문이 가려울 때 요충보다는 다른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이유는 이제 항문 관리를 잘 안 하셔도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충 원인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혹시 뭐 매운 거 드시거나 뭐 좀 그쪽에 좀 젖어 있거나 그런 좀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병원에 좀 가서 정말 그 치질이 아닐까 그냥 그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면 이번에도 명쾌하게 해결을 못 해드렸는데 정말 좀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저희 아이하고 같이 왔긴 한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매달 보는 그 잡지가 어린이 과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는 그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그 기생충 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잡지라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왜 이게 들어갔을까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천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뭐 동물 뭐 도감처럼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주제들만 나올 것 같았는데 너무 딱 한 꼭지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제가 매달 구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을 입문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좀 이런 그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기생충은 좀 약간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생충은 굉장히 과학적인 생물이고 그 기생충학도 사실은 이제 기생충을 이용해서 인류의 건강을 좀 지키시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과학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생충은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과학의 길로 이끄는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생충을 좀 가지고 좀 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갖고 바이러스나 세균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간을 연구하는 의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서 그런 글을 많이 쓰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웅진과학이고 왜 12월에 끝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뭐 없어요? 선생님. 학생. 네, 어디 한 번씩 과학자들이나 연구가들 보면 자기 몸속에 자기 연구하는 거를 투입해가지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던데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나 기생충을 몸속에서 키워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운이 안 닿아서 아직까지 이제 직접 걸려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환자가 뭘 먹고 걸렸다 그러면 꼭 거기 가서 몇 번씩 밥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일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이제 제가 발견하면 논문을 하나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되고, 제가 몸에 넣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이제 기생충 한번 넣었죠. 이게 눈에서 기를 자라는 기생충이라서 그렇게 한 건데, 걔한테 넣어서 어른으로 키워야 되는데 잘 안 되길래 홧김에 저한테 한번 넣어봤는데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그게 이제 눈이 큰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실패 원인이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은 어떤 기생충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셔서 3m짜리를 이제 집에서 키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교과서에도 등재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 기생충에 걸리신 다른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기생충은. 근데 그분은 막 심한 복통과 설사로 시달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기생충에 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오는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뇌랑 막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그런 증상을 막 발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기생충이 알레르기 치료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기생충이 박멸된 거의 90년대부터 알레르기가 급증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 살면서 면역 반응을 좀 많이 달래는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이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면역이 그냥 너무 싸나워 있으면 기생충이 좀 달래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후지다 교수라는 분은 천식이 심했어요. 천식도 면역 반응이 이제 기도를 근육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생충으로 천식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5m짜리 기생충을 이제 그 새끼를 먹어요. 교수 셋하고. 그랬는데 천식 걸린 3명 중에 나머지 2명은 너무 배가 아프고 증상이 심해서 그냥 중간에 약을 먹고 포기를 했고요. 후지다 교수는 끝까지 가서 천식을 결국 고쳤지만 그분도 역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근데 사람이란 참 복잡 미묘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 그 기생충에 걸렸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고 이러는 거고. 감이 되나요? 간만에 해결한 것인가요? 그 기생충 열차 서울에 보면 네. 한 해가 아니라 한 2,000명 정도의 그 기생충 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다. 2,000명. 교과서가 너무 많다. 한두 권이면 충분하다. 그 쓰신 의도는 이제 교양서보다 학습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지금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의과대학마다 기생충학 교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학 교수들이 전부 자기 그 책을 써서 자기 학교에 팔아요. 근데 일단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교수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분야 말고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같이 쓰니까 의과대학생이 3,000명 되니까 공통의 책을 만들어서 팔면은 3,000권을 팔 수가 있는데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파니까 저거 뭐 40권씩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낭비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국정화랑은 좀 관계가 그걸 국정화랑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대답이 되나요? 아니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소문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네. 그냥 교수님 생각하시는 네.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뭐 천적 사진 같은 그런 글들을 잘 쓰시니까 네. 어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궁금해서 국정화에 대해서 네. 좀 그런 거 또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블로그에 쓰려는 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2005년에 김치 기생충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의 김치 기생충 파동이 뭐냐면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좀 있다가 이제 국산 김치에서도 조사하니까 기생충알이 나와서 역시 이제 국산 김치도 난리가 났고 그랬었는데 국산 김치가 그래서 수출이 떨어져서 아직까지 회복이 못될 정도로 되게 타격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처음에 원래 이래야 정상이에요. 기생충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생충에 걸린 사람이 이상하게 많아지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김치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와서 이게 범인이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기생충은 거의 멸종했고 회충은 있지도 않은데 그냥 김치에서 회충은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건데 그러니까 논리가 되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때 나온 회충알은 돼지 회충이 아니었고 돼지똥을 비료로 쓰는 유기농 농법의 그 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사람에게 들어오면 뭐 금방 자라지 못하는 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회충알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폈어요. 근데 이번 국정화 논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그 좌파가 늘어나요. 우리 사회에 좌파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자꾸 좌경화되는 것 같아서 원인을 찾으니까 국정 그러니까 교과서가 너무 좌파예요. 그래서 그럼 교과서를 고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10대, 20대가 너무 보수화돼서 우리나라 앞날이 어떻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경화 교과서가 문제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좌파로 만들고 있는 것도 10년 전에 그 김치 기생충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칼럼 쓰는 날인데 그때는 이제 어떤 칼럼을 쓸 거냐면 이제 그 기생충학의 71년에 기생충 감염률이 84%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망신이라고 그걸 8.4%로 고치는 그런 교과서를 쓴다는 그런 내용을 쓸까 하는데 반응이 안 좋은 거니까 쓰지 말까.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분석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정화 사업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일까 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명박 시절이 가끔 그리운 게, 이명박 시절에는 정말 칼럼스럽게 되게 천지였어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상한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도 한 편씩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은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고 하는 일도 없어서 정말 쓸 게 없었는데 뭐 국정화도 보면 그래서 그럴까요? 국정화를. 아, 예, 선생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가설 네. 부분에서요. 네. 우리가 그런 기생충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면역계가 암 발생하는데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면 기생충을 이용해서 암 억제하는 그런 치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하나 궁금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숙주 조종이 있지 않습니까? 톡소플라즈마 본디 같은 그런 기생충이 사람한테 정신부전증이나 뭐 조현증, 뭐 교통사고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최고 전문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 기생충에 걸리면 그게 그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그 비결이 그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 T 세포라고, 이게 면역 기능을 약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T 세포를, 면역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뭐 그렇게 한다. 질문이 암세포 그건가요? 두 번째가 암이고 첫 번째가 뭐였죠? 조절 T 세포를.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 위생가설 이론이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나 위생이 좋아져서 예. 오히려 더 사람들이 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고 네. 그런 설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생가설 이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역 기능에 기생 생명체들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면역이 우리 암 세포를 발생하는데 억제 기능을 한다면 네. 이런 기생충이 암에도 치료하는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네.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알겠- 번째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위생가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알레르기가 드물다.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아이들이 5명쯤 되면은 1명 정도는 밖에 나가서 맨날 더럽게 하고 들어가서 그 더러움을 나눠준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는 거라는 이제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그 가설인데, 거기서 이제 기생충 가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생충이 없으면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생겼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기생충을 가지고 알레르기 치료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상품화돼서 쓰이는 거는 뭐 두지편충하고 십이지장충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쓰이고 있는데, 그게 암하고 관계는 사실 암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자꾸 이제 면역계가 감시하다가 고치는데, 면역이 좀 약화돼야 암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그런 게 기생충 자체가 네. 아까 그 위생가설 설명을 하면은 면역 기능을 오히려 이렇게 항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진시킨 것이 기생충이 아, 항진시킨다고요?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생충이 없어가지고 네. 면역 기능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더 활성화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오히려 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를 들면 스키즈조미아 같은 그런 뭐 기생충 방광암. 이시스테인 방광암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뭐 암을 일으킨다 하니까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생가설을 이용해서 혹시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암 치료
기생충을 가지고 암 치료 뭐 예방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연구된 게 없고 오늘 뉴스에 의하면 그 외소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게 암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인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정말 머리가 세지가 두 개를 들으면 톡소포자충. 톡소플라즘 곤디, 예. 톡소플라즈마 숙주 조정, 예. 그러니까 톡소포자충이 어떤 기생충이냐면 톡소포자충은 이제 쥐에 있는 기생충인데 쥐에 있는 기생충이 고양이한테 가야지 새끼를 낳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쥐로 하여금 고양이를 무수하지 않게 만드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그런 숙주 조종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그게 이제 사람에게 맞아.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증가시키고 이런다고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톡소포자충이 이상하게 걸린 남자들이 되게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막 집안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톡소포자충이 어떤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고양이가 정축주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우울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고양이를 기르지 않을까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아는 것은 그 톡소플라즘 곤디가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뇌에 있는 편도를 감염돼가지고 편도 그리고 시스트를 편도체에 만들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고양이 소변을 오줌을 오히려 더 무서워야 되는데 그게 성 페로몬처럼 오히려 더 쥐를 흥분시킨다 뭐 그래서 쥐의 이런 그런 생식기 고환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데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조현증이라든가 뭐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톡소플라즘 곤디가 인간 종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더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톡소포자충 그 이론이 나온 게 이제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경험을 빗대서 처음에 90년대에 이제 무슨 발표를 하다가 지금 이제 톡소포자충 연구가 인간과 관계 연구된 게 15년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랑 뭐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정신분열증이랑 뭐 연구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구 기간이 사실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뭔가 밝혀진 건 아직 없다고 보고 그냥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톡소포자충이 아직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톡소포자충 걸리면 평생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약을 발견하는 것도 참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톡소포자충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게 가치가 되게 많은 기생충이고 정말 전문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한테 마이크 여기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그 교수님 칼럼을 항상 이렇게 명쾌하게 써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읽고 있습니다. 이런 칼럼을 잘 쓰시는 비결에가 아마 독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어떤 독서 습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를 거의 30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데미안 같은 그런 성장기 읽어야 될 책도 안 읽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 책들 중에서 꼭 읽어야 됐던 책들을 읽으면서 뭐 달걀 엑스프레스라고 이런 거 읽으면서 새로 나오는 신간들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막 책을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뭐 친구 만날 때 친구가 안 오길 바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독서 습관이 뭐 딱이 이런 건 없고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면 항상 그냥 책을 읽고 난 감상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게 좀 나중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 대한 느낌이 영원히 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컬럼을 쓰기 위해서 특별히 뭐 노력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쓰라 그래서 쓰게 됐고 쓰다 보니까 너무
너무 잘 써져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남 까는 거에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 재질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열심히 까게 해주시면 저하면 안 돼. 교수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네.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랑 도움을 많이 받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기생충 박사 선생님이야 하면은 되게 웃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생충을 전공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기생충학 교수님을 좋아했고요. 그 교수님한테 속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화도 안 내시고 항상 저한테 인자해서 교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험실에 가게 됐고, 실험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기생충학이 그냥 사람들 대변만 맨날 주무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최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 기생충을 가지고 되게 멋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감동을 받았고요. 이제 감동받은 걸 교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한테 기생충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쯤 이미 기생충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하겠다고 그냥 네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 많이 놀라시고 그냥 그렇게 오늘이 왔던 거 그렇게 기생충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좀 약간 머리 부끄러웠죠. 그냥 뭐 그것처럼 그냥 뭐 환자들 제 또래는 다 인턴 뭐 레지던트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기생충 보고 있으니까 좀 약간 남들한테 이야기도 좀 그렇고 기생충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소개팅 나가서 뭐 해요 그러면 기생충 한다고 그러는데 의사 아니었어요? 의사라고 속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좋은 선택이고 그 교수님이 참 은인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기생충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아까 이제 거울을 봤다 그랬잖아요. 거울을 보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거울을 보면 의지가 막 붙이고, 거울을 많이 보고 나니까 기생충도 그렇게 딱 봤을 때 징그럽다는 게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게 할 수 있던 거. 비유가 굉장히 좋았던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오래돼서요. 저기 잠깐만 여기 학생 하나 5번 질문하다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아드려서 이 학생이 그럼요. 5번 손을 들었는데 네. 질문해서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학생한테 네. 기회를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대단한 질문은 아니. 질문은 다 대단한 겁니다. 모든 질문은 다. 아니, 오늘 주제가 독서와 관련된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칼럼이나 짧게 투고된 글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것처럼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잘 쓰려면 일단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짧은 글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길게 만들어진 책 같은 거를 오래 읽지 못하고 금방 닫아버리는 스타일이고 그런 걸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글을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읽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 책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신 거잖아요. 네.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독서라는 게 이제 그게 습관이 들기 나름인데 처음부터 안 읽다 갑자기 읽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독서도 어떤 일종의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일단 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근육을 기를 때까지 제가 보기엔 되게 재밌는 소설, 그러니까 남들이 웃기고 재밌다는 소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시가시노 게이코의 그 나미야 장포점의 기적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마 이 책은 쉽사리 닫지 못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시가시노 게이코는 보통 사람을 한 5명씩 죽이는데 이 책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고 감동적인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읽기 좋고, 그렇게 히가시노 게이코의 재미를 붙이다 보면 그 다음에 유교자 X의 선신을 읽고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 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야베 미유키를 읽기 시작하면 또 1년 정도 시간이 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잘 쓰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칼럼만 읽어서는 뭐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글이라는 거는 자기의 고유한 생각이 있어야지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결국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고 칼럼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잔인한 말 같지만 학생 몇 학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벌써 이렇게 컬럼을 읽고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좀 괜찮다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애정을 그냥 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많이 읽으시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책은 어차피 책도 인간의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책은 뭐 앉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노력해야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학교 공부도 우리가 이제 의무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책도 그냥 뭐 독서학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읽으시면 나중에 한 10년쯤 있다가 잠자리에서 강연하는 그런 멋진 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꼭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 교수님은 기생충을 더 해보신 분으로서 네. 저는 이제 머리한 얘기는 합니다만 기생충이 이제 우리에게 준 그 의미가 오늘 주제가 기생충이잖아요. 삶의 질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도 기생충이 아닌 공생충이 아닌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만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좀 크기가 좀 크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몸에는 어차피 한 100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이 몇 마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기생충한테 좀 배웠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생충은 이렇게 예를 들어 브라질의 충이랑 우리나라의 충이 같이 만나면 서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국적에 되게 민감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은 한 100명 모이면 파가 나눠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100마리 이렇게 있어도 다들 이렇게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게 싸우질 않아요. 기생충은 서로 그냥 평화주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다른 기생충을 존중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다른 기생충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나는 딴 데 가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아주 꼭 구태여 거기 살자고 머리를 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기생충이 참 멋진 동물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애정이 솟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네. 그 장차 기생충한 영어를 공생충으로 바뀌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이제 기생충 용어를 바꾸자. 기생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 제자들이 안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너무 기생충이 유명해서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새로운 거를 하면은 글쎄 물론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조류독감도 사실 AI로 바꾸니까 좀 멋있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바꾸고 싶지 않네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몸에도 기생충이 있나요? 신생아 몸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걸려 있으면 엄마 혈액을 통해서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말라리아 같은 게 이제 말라리아는 혈액 속에 있는 질환이니까 그렇게 되고 말라리아나 뭐 수면병 같은 것도 이렇게 태반을 통해서 이제 아이한테 전달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주의할 만한 게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인데요. 그것도 이제 태반을 통해서 엄마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서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직 너무 출산하시나요? 그냥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